올해 아시아의 두 지도자가 외국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중 한 명이 한반도에서 나옵니다. 망명이 아닙니다. 사냥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확히 2달 전에 경고했던 남자가 지금 한반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밍천. 7살에 인도양 쓰나미를 보았고 11살에 스웻 대지진을 경고했으며 30살에 터키 대참사의 날짜까지 맞춘 인물입니다. 2023년 그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지도자의 추락, 중국과 한국의 역전, 1월에 사라지는 한 인물, 그리고 12만 젊은이의 등장. 이 모든 것이 올해 안에 일어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의 예언가지를 하나씩 검증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구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현실인지. 평범한 산골 소년이 어떻게 세계적 예언자가 되었을까요? 2004년 중국 스템성의 외딴 산골 마을 7살 소년 류밍천은 섭씨 39.7도의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소년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깨어난 아이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검은 물이 도시들을 삼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부모는 열병으로 인한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외부 세계의 소식이 들어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4년 후 소년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릴 거예요. 이 근처에서요. 2008년 스웻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이 살던 마을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아이를 평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류밍천은 베이징 명문대에서 수학과 물리학 천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23살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머릿속의 이미지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티베트 사원으로 떠나 3년간 자신의 환상을 수학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던 그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동행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한참 동안 한 곳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예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예언자를 믿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2022년 1월, 류밍천은 한 영상에서 기이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서쪽의 거인과 작은 형제가 곧 피를 흘릴 것입니다. 당시 누구도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2달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같은 슬라브 민족, 같은 뿌리를 가진 두 나라, 서쪽의 거인 러시아와 그 옆에 작은 형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그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땅이 2번 크게 울 것입니다. 수만 명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나톨리아는 터키의 옛 이름입니다. 며칠 후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2번째 지진이 덮쳤습니다.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가 말한 2번과 수만 명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같은 해 일본에 대해서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동해로 흘러드는 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처럼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행위라는 점을 그는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그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2024년 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곳의 산이 동시에 붉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지난해 한반도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는 이 화재를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이 불타야 새 것이 자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전쟁, 지진, 오염수, 산불, 4번의 경고, 4번의 적중. 그가 5번째로 본 것은 한반도입니다. 그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유성이 떨어지고 그 유성에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류밍천이 본 환상 속에서
거대한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유성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시아의 지도자 2명을 휘감아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성은 무엇을 뜻할까요? 유성은 외부 세력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힘. 그것은 강대국의 개입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연합된 압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 앞에서 어떤 지도자도 버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 절대 권력을 쥐고 나라를 호령했던 그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내부의 분열, 끊임없는 압박.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것이 남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올해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명의 지도자가 자국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해외로 피신할 것입니다. 안전한 곳, 자유로운 땅을 찾아서. 그러나 류밍천은 역설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자유의 땅이 그들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도망친 곳에서 오히려 사냥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법체계의 그물망은 넓고 도피처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숲으로 도망친 사냥감이 결국 덫에 걸리듯 그들의 피신처가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류밍천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도의 오래된 질서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채우게 됩니다. 권력의 공백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파장은 한 나라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류밍천은 이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역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의 위계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중국이 되고 중국이 한국이 된다. 류밍천의 이 예언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인구 14억의 거대한 대륙과 5천만의 반도가 어떻게 자리를 바꾼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의 설명을 들으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문명의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불렀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그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였고 한반도 역시 오랜 세월 그 영향권 아래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이 천년의 질서가 뒤집어진다고 말합니다. 중심이 대륙에서 반도로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수십억 명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산업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UN 무대에서 한국 가수가 연설하고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정상에 오르는 시대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경제 침체와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외부에서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 흐름이 올해를 기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아시아의 정점에 있던 나라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반도의 작은 나라가 새로운 기준점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대륙에서 반도로 흘러들던 영향력의 방향이 역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력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승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류밍천은 한국이 이 새로운 위치에 서기 전에 먼저 아픈 이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한 인물이 이번 달 안에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류밍천은 이번 달 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지워지고 업적이 사라지고 대화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인물이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재방송되지 않고 그 사람의 노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 존재를 지웁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류밍천은 이것을 영적 진공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기억, 언급,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육체적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시대의 장례식입니다. 이 인물은 과거의 가치관, 옛 방식, 지나간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그 상징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야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아픈 퇴장은 다음 장을 여는 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오래된 것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류밍천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12만 명. 12만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류밍천은 이 숫자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서 12는 완성을 뜻합니다. 한 해는 12달로 이루어지고 하루는 12시즌으로 나뉘며 하늘의 별자리는 12궁으로 순환합니다. 12는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숫자가 만배로 확장된 12만은 완전한 무리를 상징합니다. 빠진 것 없이 갖추어진 하나의 시대를 열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12만 명은 누구일까요? 류밍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권력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명문학교를 나온 엘리트 관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서 조용히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어난 영혼들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일 수도 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청년일 수도 있으며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대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혼자 정상에 오르는 대신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꿈만 꾸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힘과 영적 깊이를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지만 주말마다 동네 노인들을 돌보는 청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무료 커피를 건네는 사람. 이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 이들이 버팀목이 됩니다. 왜 지금 이들이 필요할까요? 류밍천은 다가오는 위기가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통했던 해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여 있지 않은 새로운 시각입니다. 낡은 그릇에 새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12만의 젊은 영혼들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도 아래에서 이들이 버티고 있기에 완전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997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해 겨울, 나라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금반지를 모아 녹이고 외화를 아끼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절. 그 고통의 기억은 지금도 많은 분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류밍천은 올해 그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온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정치가 동시에 흔들리는 동시 붕괴입니다. 건물의 기둥 하나가 금이 가면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올해 한반도가 바로 그런 시험대에 오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밍천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구원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웅이 나타나 상황을 뒤집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진정한 힘은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손을 잡을 때, 가족과 가족이 서로를 지탱할 때, 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때 위기는 극복됩니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정책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버티며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힘이 결국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류밍천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수학적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주십시오. 그가 본 것은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모이면 그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예언된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밝게 빛납니다. 올해 그 빛을 지키는 사람이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류밍천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 및 오락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언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 2018년 중국의 한 8살 소년이 SNS에 올린 영상 하나가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2020년 하늘에서 검은 안개가 내려온다. 사람들이 입을 막고 집에 갇힌다. 2년 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다. 그 소년의 이름은 리우밍천. 지금 그가 한국의 다음 지도자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가 본 인물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가 본 미래는 희망인가, 재앙인가,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의 예언이 맞는다면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다.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심축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인물이 등장한다. 리우밍천은 그를 평화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리우밍천은 2010년 중국 스겜성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농촌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특별할 것 없는 배경이다. 그런데 5살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리우밍천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달래려 했지만 소년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할머니가 쓰러져요. 할머니 배가 아파요. 그때 할머니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됐다. 6살 때 리우밍천은 가족에게 말했다. 이웃집 아저씨 차가 부서져요. 빨간 차가 와서 부딪혀요. 3일 후 그 이웃의 차가 교차로에서 빨간 트럭과 충돌했다. 아저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7살 때는 더 큰 스케일의 예언을 했다. 큰 땅이 흔들려요. 집들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울어요. 그해 멕시코에서 규모 7.1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369명이 사망했다. 이 시점에서 리우밍천의 부모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에게 데려갔다. 정신과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정상이었다.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8살이 되던 2018년 리우밍천은 가장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다. 2020년 하늘에서 검은 안개가 내려온다. 중국에서 시작된다. 동물에서 왔다. 사람들이 숨을 쉬기 어려워한다. 전 세계가 문을 닫는다. 이 영상은 당시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조용히 퍼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다. 어린아이의 헛소리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다시 발굴됐다.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리우밍천은 하룻밤 사이에 중국의 신동 예언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조작 아니냐? 사후에 편집한 거 아니냐? 부모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의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리우밍천의 가족은 이 능력을 숨기려 했지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터뷰를 거부했다. 돈을 받고 예언을 판매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살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왜 2025년 말 리우밍천은 갑자기 입을 열었는가? 그가 본 것이 너무 끔찍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는 것 같았다. 2025년 12월 리우밍천은 중국의 한 독립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는 중국 본토에서는 검열됐지만 해외 플랫폼을 통해 퍼졌다. 그 인터뷰에서 그는 2026년에 대한 예언을 공개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예언은 동아시아 전체를 긴장시켰다. 이제부터 그 예언의 내용을 공개한다. 리우밍천은 2026년을 전쟁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해라고 불렀다. 무슨 뜻인가?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면 총과 폭탄을 떠올린다. 군인들이 싸우고 탱크가 굴러가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 하지만 2026년의 전쟁은 다르다.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전쟁이다. 첫 번째 층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수단, 그리고 아직 터지지 않은 대만, 총성이 울리는 곳이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두 번째 층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당신의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전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세 번째 층은 구조적 전쟁이다. 경제, 기술, 인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다. 어느 나라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 어느 나라의 인구가 무너지느냐, 어느 나라의 부채가 폭발하느냐. 이 전쟁에서 지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국가가 무릎을 꿇는다. 리우밍천은 말했다. 2026년 세 개의 층이 동시에 격화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다. 내 조국이 무너진다. 리우밍천의 비전에서 중국은 거대한 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용의 상태는 처참했다. 나는 용을 봤다. 한때 불을 뿜던 용이다. 하지만 지금 그 용은 숨을 헐떡인다. 꼬리에는 새끼가 없다. 등에는 흰 털이 돋아 있다. 눈은 피로에 젖어 있다. 이 비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꼬리에 새끼가 없다. 이것은 중국의 인구 붕괴를 상징한다. 2023년 중국의 출생률은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젊은 세대는 결혼을 거부하고 아이를 낳기를 거부한다. 왜? 집값이 너무 비싸다.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취업이 너무 어렵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등에 흰털이 돋았다. 이것은 고령화를 상징한다. 중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35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 명을 넘어선다. 누가 이들을 부양할 것인가? 점점 줄어드는 젊은 세대의 어깨에 점점 늘어나는 노인 세대의 무게가 실린다. 이 무게는 곧 한계에 도달한다. 숨을 헐떡인다. 이것은 경제 위기를 상징한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 지방 정부의 부채 폭발, 청년 실업률 급등. 중국의 경제 기적은 이미 끝났다. 남은 것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문제뿐이다. 리우밍천은 단언했다. 2030년대와 2040년대의 중국은 성장의 시대가 아니다. 생존의 시대다. 용은 더 이상 불을 뿜지 못한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다. 검은 바다 한가운데서 푸른빛 기둥이 솟아올랐다. 한반도였다. 2026년 3월 리우밍천은 한반도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했다. 한반도가 선택을 강요받는다. 세계의 얼굴 중 하나를 보여야 한다. 세계의 얼굴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얼굴은 두려움이다. 내부 갈등, 경제적 불안, 정치적 혼란. 이 얼굴을 보이면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 말이 된다. 이용당하고 희생되고 결국 잊혀진다. 두 번째 얼굴은 중재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갈등의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이 얼굴을 보이면 한반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위험하다. 다리는 양쪽에서 밟힌다. 세 번째 얼굴은 수호자다.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평화 그 자체를 지키는 역할. 이 얼굴을 보이면 한반도는 아시아의 중심축이 된다. 나아가 세계 질서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다. 리우밍천은 말했다. 나는 세 번째 얼굴을 봤다. 한반도가 수호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그 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군가에 대해 말했다. 리우밍천의 비전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한 인물의 등장을 예언했다. 그 인물을 평화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일 수도 있고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다. 나는 한 사람을 봤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분명히 봤다. 그 인물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었다. 군인도 아니었다. 외교관의 양복을 입지도 않았다. 리우밍천은 그를 이렇게 묘사했다. 교육자의 눈을 가졌다. 예술가의 가슴을 가졌다. 운동가의 손을 가졌다. 외교관의 입을 가졌다. 이 네 가지가 한 사람 안에 있었다. 이 묘사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일부는 이것이 차기 한국 대통령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각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어느 쪽이든 리우밍천이 묘사한 수호자의 행동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싸운다. 두 번째 층의 전쟁, 사이버 공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그곳에서 증오 대신 치유를 퍼뜨린다. 분열 대신 연결을 만든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평화 챌린지라고 불렀다. 마치 바이럴 챌린지처럼 퍼지는 평화 운동. 좋아요와 댓글과 공유가 무기가 아니라 약이 되는 세상. 그리고 가장 강렬한 비전이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선 위를 걷는 것을 봤다. 북쪽과 남쪽을 가르는 선, 매우 좁은 다리. 양쪽에서 바람이 분다. 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걷는다. 한 발 한 발. 그리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따라 나온다. 이 비전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암시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은유인가? 리우밍천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했다. 이것은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선을 넘어야 한다. 그 선을 먼저 넘는 사람이 수호자다. 하지만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리우밍천은 경고도 남겼다. 아주 엄중한 경고. 빛은 보장된 것이 아니다. 빛은 꺼질 수 있다. 한반도의 손으로 직접 꺼질 수 있다. 무슨 뜻인가?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어기면 푸른 빛은 사라진다. 첫 번째 조건, 증오에 굴복하지 말 것. 내부의 적을 만들지 말 것. 이웃을 심판하지 말 것. 분열은 어둠의 문을 연다. 두 번째 조건, 오만하지 말 것. 평화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중재자의 위치를 권력으로 바꾸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세 번째 조건, 두려움에 지지 말 것. 강대국의 압력에 무릎 꿇으면 수호자의 자격을 잃는다. 작은 나라라도 옳은 말을 할 수 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용기가 중요하다. 리우밍천은 말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모든 선택이 중요하다. 당신이 오늘 인터넷에 쓰는 댓글 하나가 빛을 밝히거나 끄는 데 기여한다. 리우밍천이 사기꾼인가, 진짜인가? 세 가지를 보자. 첫째, 그의 과거 예언들이 실제로 적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8년의 코로나 예언은 영상 기록으로 남아있다.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일치점이 너무 많다. 둘째, 그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그가 묘사하는 세계의 구조는 현실과 일치한다. 세계층의 전쟁, 중국의 구조적 위기,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이것들은 예언이 아니라도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다. 셋째,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언 자체가 아니다. 선택의 중요성이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 이것은 예언가의 말이라기보다 철학자의 말에 가깝다. 결국 리우밍천이 진짜 미래를 보는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증오를 퍼뜨리고 있는가? 치유를 퍼뜨리고 있는가? 리우밍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2026년에 한반도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다. 한반도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2026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미 시작됐다. 당신은 수호자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이 수호자인가? 2026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2026년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서 중국에는 붕괴 시 4억 명을 익사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 붕괴의 날짜를 꿈에서 봤다. 2026년. 그 남자의 이름은 허야오즈. 점쟁이가 아니다. 20년간 중국의 댐과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한 수력공학 엔지니어였다. 압력을 계산하고 냉각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홍수 시물의 흐름을 수학 모델로 예측하던 사람이다. 그런 남자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유는 하나. 꿈에서 본 물이 그의 방정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학은 물의 미래를 볼 수 없다.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허야오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대학에서 유체역학을 가르쳤고 중국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숫자의 사제라 불렸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 미신을 경멸하고 예언을 사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2024년 어느 날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연구실 문을 잠그고 한 달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런 그가 나중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평생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꿈이 나를 부숴버렸습니다. 2025년 그의 채널에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다. 평생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깼다.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날짜는 2026년 5월. 그는 하늘 위에 있었다. 중국 전역이 발 아래 펼쳐졌다.
해안선과 내륙의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였다. 콘크리트 탑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안에서 붉은 빛이 맥박처럼 뛰고 있었다. 허야오즈는 그것을 불의 심장이라 불렀다. 원자력 발전소들이었다. 심장들의 박동이 이상했다. 너무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시 불규칙하게 재시작했다. 제어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패닉에 빠져 있었다. 매뉴얼에 없는 상황. 시스템이 명령을 거부했다. 냉각수 순환이 멈추고 비상 정지가 작동했지만 재가동이 되지 않았다. 허야오즈는 그 장면에서 냄새까지 맡았다고 말했다. 타는 금속 냄새,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땀 냄새, 꿈에서 냄새를 맡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그는 믿었다. 그때 그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폭발이 아니다. 이것은 정지다. 핵폭발이 세상을 밝히는 재앙이 아니었다. 전력이 사라지면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재앙이었다. 공상과학이 아니다. 2022년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원자력 발전소 절반 이상이 폭염과 가뭄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의 전력망은 프랑스보다 복잡하고 취약하다. 그러나 5월의 경고는 시작에 불과했다. 허야오즈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2026년 말에 있다. 그가 꿈에서 본 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상징 자체가 무너지는 장면이었다. 그 상징의 이름은 산샤댐, 삼협댐이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수력 발전댐, 양쯔강을 가로막고 있으며 저수지 길이만 600km, 서울에서 부산보다 멀다. 이 댐 하나가 중국 전체 전력의 약 3%를 생산한다. 숫자로는 작다. 하지만 그 3%가 사라지면 중국 중부 전역이 암흑에 빠진다. 삼협댐의 진정한 의미는 전력이 아니다. 이 댐은 중국인들에게 인간 의지의 증거다. 분노하는 강을 콘크리트로 길들이고 그 힘을 발전에 사용했다는 자부심의 기념비. 이것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한 물리적 재앙이 아니다. 중국이 스스로에게 해온 모든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허야오즈의 꿈에서 그 장면은 이렇게 전개됐다. 하늘이 미쳐 날뛰고 있었다. 비, 눈, 우박이 동시에 쏟아졌다. 상류에서는 예상치 못한 빙하가 녹고 있었고 중류에서는 폭우가 며칠째 계속됐다. 양쯔강 유역 전체가 거대한 압력솥이 되어가고 있었다. 댐의 수문은 이미 최대로 열려 있었지만 들어오는 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때 콘크리트 안에서 소리가 났다. 신음소리, 거대한 짐승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가 말이 되었다. 나는 너무 오래 버텼다. 균열은 작게 시작됐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이 댐 표면에 나타났다. 그러나 빠르게 번져나갔다. 물은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찾아냈다. 압력이 한계를 넘는 순간 콘크리트 벽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재앙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다. 물은 산을 넘고 도시를 삼켰다. 우한, 난징, 상하이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공장, 아파트, 고속도로, 논밭, 수천만 명이 잠자리에 든 채로 휩쓸렸다. 허야오즈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왜 하필 삼협댐인가? 여기서 역사를 하나 꺼내야 한다. 1975년 8월 중국 허난성 반차오댐이 무너졌다. 태풍 니나가 몰고 온 폭우를 댐이 감당하지 못했다. 붕괴는 밤에 시작됐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다. 첫 번째 댐이 무너지자 그 아래 있던 62개의 소형 댐이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도미노처럼 물은 시속 50km로 평야를 덮쳤다. 공식 사망자는 26,000명. 하지만 이후 기근과 전염병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는 17만 명에서 24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40년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은폐됐다.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댐 붕괴 사고. 그리고 삼협댐은 반차오댐보다 40배 이상 크다. 삼협댐 붕괴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온 주제다. 2020년 중국 남부 대홍수 당시 댐의 변형 조짐이 포착됐다는 위성 사진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다. 중국 정부는 정상 범위 내의 탄성 변형이라고 해명했지만 독립적인 검증은 불가능했다. 이 댐은 2006년 완공됐다. 설계 수명은 100년. 하지만 기후 변화로 양쯔강 유역의 강수 패턴은 완공 당시 예측과 완전히 달라졌다. 댐은 예상하지 못한 압력을 이미 20년간 받아왔다. 허야오즈는 이 기술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가 직접 계산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의 예언이 단순한 신비주의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그는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읽은 데이터와 꿈에서 본 비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허야우즈의 메시지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물리적 재앙이 아니다. 그가 전달하려는 것은 그 재앙 뒤에 숨은 의미다. 그가 꿈에서 들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 너희는 강을 막아 힘을 얻었지만 강을 막음으로써 스스로를 막았다. 물은 흘러야 한다. 막힌 물은 썩는다. 그리고 썩은 물은 언젠가 막음 자체를 뚫고 나온다. 허야오즈는 이것이 물리적 현상이자 동시에 영적 법칙이라고 말한다. 중국이 지난 40년간 해온 일을 보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 가장 큰 도시들, 가장 긴 고속철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장 짧은 시간에 빈곤에서 끌어올렸다. 그 모든 성취 이면에는 대가가 있었다. 강을 막고,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웠다. 대가는 나중에 치르면 된다고 생각했다. 허야오즈의 경고는 그 나중이 2026년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2026년이 지나면 알겠지. 허야오즈는 바로 그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한다. 날짜에만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다음 희생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저주가 아니다. 미래의 쇼케이스도 아니다. 예언은 경고등이다. 사고 나기 전에 깜빡이는 빛. 그 빛을 보고 핸들을 꺾어야 한다. 빛만 쳐다보고 있으면 벽에 그대로 부딪힌다. 삼엽댐이 2026년에 무너지든 2030년에 무너지든 기적적으로 100년을 더 버티든 그것은 예언의 본질과 무관하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우리가 영원히 버틸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이다. 이 질문을 중국에만 적용하면 안 된다. 당신이 사는 도시를 생각해보라. 전력은 어디서 오는가? 물은 어디서 오는가? 그 공급이 일주일간 끊기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영원히 작동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허야오즈의 예언이 가치 있는 이유는 중국의 미래를 맞추느냐에 있지 않다. 그의 예언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삼협댐 붕괴 시나리오로 돌아가 보자. 많은 전문가들은 댐의 완전한 붕괴보다 점진적인 기능 저하가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댐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발전 용량이 줄고 수문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서서히 짐이 되어가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중국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으로 댐을 유지할 것인가, 댐을 해체하고 강의 흐름을 복원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중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추구해온 발전 모델의 종말을 의미한다. 허야오즈는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 세계가 같은 모델을 따라왔다. 미국의 후버댐, 브라질의 이타이푸댐, 이집트의 아스완댐, 모두 같은 철학의 산물이다. 잠깐,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 한국은 안전한가? 당신이 사는 나라는? 숫자를 보자. 한국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26기 있다. 국토 면적 대비 원전 밀도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그 원전들 대부분이 해안가에 밀집해 있다.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지역들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일어났다. 일본도 기술 선진국이었다. 일본도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진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국의 댐은 어떤가?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이 댐들도 특정 강수량 범위를 가정하고 설계됐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집중호우 패턴은 그 가정을 이미 여러 번 초과했다. 2022년 서울 포구대 반지하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건 댐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같은 원리다. 시스템은 예상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한다. 예상을 벗어나면 무너진다. 우리도 강을 막았다. 우리도 핵발전소를 돌린다. 우리도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다. 허야오즈의 경고가 중국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아니다. 인류가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시스템의 전제 조건을 바꾸고 있다. 댐은 특정 강수량 범위를 가정하고 설계됐다. 원자력 발전소는 특정 기온 범위를 가정하고 설계됐다. 도시 하수 시스템은 특정 폭우 강도를 가정하고 설계됐다. 그 가정들이 모두 틀려지고 있다.
허야오지의 꿈에서 본 2026년의 재앙은 이러한 현실의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다. 꿈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꿈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허야오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역할은 경고등을 켜는 것이다.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꺾을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 다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유연성. 단단한 것은 부러진다. 유연한 것은 휘어진다. 삼엽댐은 단단함의 극치다. 움직이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자연에게 내 방식대로 흘러라고 명령한다. 그 단단함이 강점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규칙 자체가 바뀌는 시대에는 단단함이 취약점이 된다. 당신의 직업, 재산, 믿음 체계, 그것들은 얼마나 유연한가?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때 당신은 적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더 말해야 한다. 예언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결과다. 예언의 목적은 마치는 것이 아니다. 경고가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대비하고 재앙이 피해지거나 완화된다면 그것이 예언의 성공이다. 2026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허야오즈의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하지만 허야오즈 자신은 그 결과에 관심이 없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났다. 경고등이 켜졌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떠올려 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정말 그럴까?